지난 첫 번째 강의 때는요, 처음에 천주교가 어떤 의미로 도입이 됐고, 그리고 그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었고, 특별히 이제 일제시대 때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친 100년 가까운 역사를 한 번에 한 거예요. 근데 조금 요약을 하자면, 원래 그 천주교라고 하는 것이 양반들에 의해서 사회개혁적 의미로 받아들여졌어요. 양반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유학자들 선비잖아요. 유교를 중심으로 하고 천주교로 부족한 것을 채운다. 그런 뜻이 이제 보유론이에요. 그런 의미로 이제 받아들여서 사회개혁을 하는데 정치적으로 이 문제가 있는 걸 어떻게 바꾸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정약용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잘 볼 수가 있어요. 정약용은 원래 이벽이라는 분을 통해서 천주교를 공부를 시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좀 깊은 뭐를 느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진산 사건 이후에 이게 이제 그 유교를 폐하는 단계로 가야 된다는 것 속에서 이제 정약용이 갈등을 일으켜요. 특별히 이제 정조 치하였잖아요. 정조 치하. 그러니까 정조한테 신임을 받던 정약용이 천주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정치개혁 실현을 그 작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천주교임을 포기해야만이 정조랑 같이 계속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아니면 반대자가 너무 많아. 그래서 결국은 배교를 하죠. 배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뀐 다음에 결국 유배를 가요. 강진으로 가죠. 강진에 유배 생활하면서 몇 권의 책을 써요. 목면심서, 경세유표 등등, 흐문심서 이런 것들을 쓰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 나름대로 사회개혁에 대한 어떤 그 청사진을 쓴 거예요. 썼는데 그 정약용이 썼던 그 책들의 베이스가 되는 사상은 이전 그 조선에서 지배적인 그 학문으로 받아들여졌던 성리학, 특히 주자학적 성리학이 아니라 원시유학이라고도 얘기하고 선진유학이라고도 얘기하는 하원주 시대, 요순호탕 시대의 어떤 그런 이야기, 그 고대의 그 유학, 초기 유학의 내용을 갖고선 해요. 근데 초기 유학의 내용과 서학의 내용이 내용적으로는 비슷해요, 사실은. 근데 이제부터 정약용은 서학을 얘기 안 하고 서학적인 세계관을 유학을 통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그죠? 그러면 나중에 저는 유배에서 돌아와서 죽기 직전에 다시 교회로 돌아오거든요. 근데 그걸 또 이제 여러 가지 말이 많아요. 배교를 한 건 사실이 아니냐 기는데, 내가 볼 때는 정약용에게는 배교냐 아니냐는 호교론자들이 따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신앙을 버렸어. 다시 신앙을 회복했어. 이거는 아주 표면적인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 정약용은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자기 소신을 굽힌 적이 없어요. 다만 표현 방식이 바뀌었을 뿐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양반들 대부분 사회개혁의 차원에서 서학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뭐 배견이 아닌 이런 잣대를 갖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뭐 별로 의미가 없는 작업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양반들이 이제 이 서학을 통해서 자기 실현을 못하게 됐을 때 쉽게 배교할 수 있는 배경이 됐던 것도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배교를 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교회의 지도층이 중인으로 넘어가죠. 그 다음에 1930년에 그 신유박해를 거치면서는 일부 남아있던 양반, 불우한 양반들이라든가 밀려난 정권에서 그런 양반들 일부와 중인들마저 다 순교를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그러니까 양인이라 그래서 서민들, 주로 이제 일반 기층민중들이 주로 교회의 주류를 형성하게 돼요. 지도부도 거기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시기에 터진 사건이 황사형 백서 사건이에요. 이 황사형 백서 사건은 뭐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가슴 아픈 사건이기도 한데, 교회 입장에서는 그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 교회의 주도층이 기층민주로 바뀐다는 것은 그 당시 막 일어나고 있었던 민중운동과 서학운동이 같이 동반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시기에 황사영백서 사건이 터지면서 그 천주교인들은 제국주의에 앞잡이 있게 돼버리니까 이제는 봉건 정부뿐만이 아니라 일반 민중들도 서학이라 그러면은 외세 의존 세력으로 비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인들이 고립이 돼요. 위로 고립되고 아래로 고립되죠. 그렇게 되면서 오로지 자기들이 믿을 수 있는 것은 선교사밖에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 영입운동을 벌이게 되죠. 결국 선교사 영입운동을 벌여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제도교회가 형성이 되는데 문제는 개항 이후에 그 선교사들이 사실상 프랑스 제국주의를 등에 업고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시기에는 좋은 사람도 많이 들어오지만 좀 다른 의도가 있어서 들어온 교인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적폐가 발생을 해요. 그게 이제 교환 사건으로 터져요. 가장 대표적인 게 제주, 밀란, 시축교난이죠. 그것도 굉장히 가슴 아픈 거예요. 사실 그 사람들도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이제 봉사관하고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죠. 왜냐면 제주도에 주류층하고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고 민중들하고도 연결이 안 되니까. 아주 그런 어떤 그 불행한 역사를 살았던 거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일제 강점기를 이행을 하는데 그 시기에 선교사들의 입장에서는 그 판단을 선교사들이 내리는 거야. 우리 그 교회가 어떤 민족의 아픔과 함께 할 것이냐 아니면 친일 교회로 갈 것이냐 이 결정은 선교사들이 하는데 문제는 선교사들이 볼 때는 그 봉건 정부에서 근대화가 되는 과정에서는 주류 지배 세력이 이제 봉건 정부였다고 여전히 고종 황제를 중심으로 한 대한제국에 그러니까 그 대한제국과 일정하게 협력을 하는 과정에서 반일적인 모습도 부분적으로 보여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일제화로 막 넘어가는 을사늑약 이후에는 딱 보니까 선교사들이 생각할 때 여러 가지 감회가 있는 거야. 뭐냐면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봉건 정부랑 결탁을 했지만 따지고 보면 그 봉건 정부 아래서 조선 정부 아래서 수많은 신자들 교우들이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을 박해한 정부예요. 근데 일본은 아직 정권을 잡은 적이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일본의 박해를 받아본 적은 없어요. 그러면 선교사들도 외국인이고 일본 사람들도 외국이니까 그런 것에서 이제 약간의 친화감도 있겠죠. 서구 열강 내지는 어떤 그 제국주의 세력으로서 아무튼 간에 그래서 오히려 일본처럼 좀 더 문명화된 나라의 지배를 받는 것이 천주교회를 유지하고 확장하는 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를 박해했던 조선 봉건 정부보다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친일로 확 기울어져요.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에 통감이었던 그 이토 히로부미가 그런 선교사들을 모아놓고 너희들 잘해줄 거다 우리가 집권하면 항상 사탕 발림을 많이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넘어간 거고 그리고 그 전쟁 시기가 되면 더욱더 이제 뭐 급속하게 이제 교회가 친일로 더 길어지는 건 생존의 문제이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 당시에 그 조선에 들어왔던 선교사가 크게 이제 세 층이 있어요. 이건 지난번에 강의를 제대로 안 했지만 정리를 안 했는데 하나는 메리놀 외방 선교를 중시하는 미국파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파리 외방 종교를 중심으로 하는 프랑스파가 있어. 네? 그 다음에 20년대 19년 이후에는 독일을 배경으로 하는 베네딕트회가 있어요. 이 세 그룹이에요. 세 그룹이 각각 영역을 나눠서 교구를 설정하고 관장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메리는 미국 적성국가, 프랑스 적성국가예요. 그러니까 전시가 되니까 이 프랑스 출신이나 미국 출신은 쫓겨나거나 실질적으로 한국 활동을 못하게 돼요. 그러므로 더 적극적으로 우리는 일본 정부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몸으로. 그러니까 친일에 더 앞장서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해방을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맞이한 해방 이후에 교회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운신을 했는가, 운신했는가. 근데 그거를 이번 시간에는 4.16
4.16 맞나? 4.19 4.19 혁명까지 일을 할 거예요. 한 15년 정도 될 거예요. 1945년부터 1960년까지 한 15년간의 역사를 하는데 이 15년간의 역사가 한국교회 성격을 완전히 결정지어요. 지금의 한국교회를 이해하는 데는 오늘 강의가 키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근데 벌써 슬프죠? 그냥 슬퍼요. 어떻게 하지? 슬프다. 그 해방이 되고 나서 그 소련군이 진주한다고 인천 앞바다로 온다 그러니까 이 노기남 주교랑 이 천주교 인사들이 인천 부두로 가요. 환영하러. 근데 헛소문이었어. 왜 들어와서. 그 다음에는 실제로 들어오는 것은 소련군이 아니라 미군이었어요. 근데 미군은 들어올 때 점령군으로 들어왔어요. 점령군으로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이제 9월 26일 날, 그러니까 8월 15일 날 해방이 됐으니까 9월 26일이면 뭐 한 달 반 정도? 얼추? 한 20일, 한 40일 정도 지나고 나서 그 세계 평화를 회복한 것, 전쟁이 끝난 거에 대한 감사 미사를 연합군들, 미군들과 함께 명동당에서 하게 되죠. 그 다음에 11월 1일 날은 제2차 세계대전 전몰 미군 추모 미사를 또 명동당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미군들을 위한 미사와 대대를 하는 거야. 이건 뭐냐면 늘 해오던 거예요, 사실 이게. 근데 이게 주제만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황군을 위해서 했거든요. 그거를 매달. 그거를 이제는 미군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 미군을 위해서. 왜냐면 이 사람들이 정령군으로 왔기 때문에 새로운 남한 지역에서는 새로운 지배 세력인 거예요. 실제적인 권력을, 실권을 갖고 있는. 그래서 이런 저기를 하죠. 그리고 또 재미난 것은 뭐냐면 11월 30일 날 이승만 환영 만찬회를 주교관에서 하거든요. 근데 임시정부가 사실은 먼저 들어오고 다음에 이승만이 들어왔어. 근데 이승만을 먼저 환영식을 한 다음에 임시정부 사람들을 환영식을 해요.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건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건지는 몰라요. 근데 이때까지의 성격을 보면 교회는 도대체 어느 줄에 서야 되는 걸 갖고 계속 고민했던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소련도 상관없어. 처음에 미군? 김구야, 이승만이야. 어느 줄을 잡아야 되는지를 갖고 이제 막 헷갈려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교통연기가 돼요. 확인된 것은 미군하고 이승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군인 이유는 뭐냐면 미군들은 점령하자마자 자기네들이 모든 것을 치안부터 시작해서 다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있던 경찰이라든가 관료 집단을 그대로 다 써요. 그러니까 친일 관료, 친일 경찰들을 그대로 다 온전시켜요. 그래서 친일파 척결의 의지가 미군은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승만 역시 친일파를 척결할 의지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입장에서는 보세요. 꼭대기에 있는 노기남 대주교부터 그 다음에 평신도 중에 가장 뛰어난 인물이었던 장면 선생까지 다 친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 자체가 친일 집단으로 비춰질 수 있어요. 그렇게 돼서 만약에 북한처럼 민주개혁을 해버리면 숙청에 들어가면 천주교는 피해갈 방법이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미군하고 이승만만이 우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민족주의 세력은 위험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다행히 미군정이잖아요. 미군정 시간에 미군정 장관, 그러니까 최고죠. 미군정 장관으로 온 사람이 아놀드 소장인데 아놀드 소장이 카톨릭 신자예요. 그리고 미군이 진주할 때 같이 들어온 사람이 스펠만 대주교예요. 이 사람은 뉴욕대교 부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미군정 사령관으로 와요. 한국에 동시에. 그러니까 교회 입장에서는 미군이 들어온 것만 해도 소련 대신에 미군이 들어온 게 너무나 다행스러운데 거기다가 카톨릭 신자들이 계급장을 달고 들어온 거예요. 미군정 장관도 카톨릭이지. 그 다음에 스팔만 대주교는 세계적인 로비스트예요.
이 사람이 들어오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아놀드 소장이 들어와가지고 처음에 했던 게 뭐냐면 조선 대한국민 대표 민주의원이라는 거를 결성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문 역할을 해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정에 대해 잘 모르니까 그 얘기를 좀 자문해줄 사람들을 찾았는데 그 조언을 누가 하냐면 노기남 대주가 하죠. 노기남 대주가 할 때 아놀드 소장이 부탁하고 노기남 대주랑 장면 선생하고 둘이 만나서 밤새 명단 작성을 해요. 추천할 사람들. 응? 명동 주경원에서 했겠죠? 그 추천을 해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그 남조선 과도 입법위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임시 국회죠. 임시국회 의원이 되고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남조선 과도정부라는 걸 수립해요. 그 임시정부예요, 이것도. 그 안재홍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군정장관, 임시정부의 장관이 되는데 어쨌거나 그 과정에서 카톨릭이 개입해서 인물들을 추천을 했는데 그 사람들 대부분 한민당 계열의 친일 지지 세력이에요. 이게 뭐냐면 교회가 그 중에 하나야. 교회 인사들. 그들과 교분이 있겠죠. 부자는 부자들끼리 놀잖아. 그들과 교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교분을 나누던 나에게 해가 되지 않을 만한 나랑 비슷한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 생각과 이런 사람들을 입법위원으로 딱 추천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미군정에서는 이 사람들을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공산당,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이제 불법화하죠. 근데 해방이 되었을 때 그 우리가 보통 그 일본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좀 책 좀 읽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사회주의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읽는 사람 가만끈이 있어야 글을 쓸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해방되고 나서 남한에서 해방 공간에서는 언론이 4개인가 5개인가 있었는데 다 좌익 언론이었어요. 우익 언론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조선 내에 있는 지식인들이 대부분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구분한다면 좌익, 우익 할 때 좌익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미군에서 어떤 그 친미적인 정부를 세우기 위한 물밑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그런 것이 이제 노기남 대주교나 장면 등 그 천주교의 입장과 잘 맞아떨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그림은 뭐냐면 그 중앙청에는 조선 총독부죠. 조선 총독 건물에 일장기가 내려오고 성조기가 올라가는 그림입니다. 이거 그냥 보시면 되고요. 저런 게 있었어. 그 세력이 지배세력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뀌면서 교회도 이제 발빠르게 선택을 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1947년경에 그 교회로서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들려와요. 그건 뭐냐면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하고 12세 교황님께서 서신을 교환을 해요. 이 서신은 뭐냐면 반공 동맹을 맺는 어떤 그 서신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 편지의 내용을 요약한 건 뭐냐면 트루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현 세계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신앙을 재건하는 것이다. 이 사람은 트루먼은 개신교 사람이죠 원래. 어쨌거나 신앙을 재건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전체주의를 배격한다. 전체주의가 뭐예요? 이 공산주의를 스탈린 중심의 러시아를 소련을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전체주의를 배격해야 되고 그래서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도덕적 십자군을 건설하는 것이 요구된다. 라고 교황님한테 서신을 보내요. 그러니까 교황님께서 이 급으로 교황이 더 높아요. 이 귀관이라고 항상 부르더라고요. 귀관의 신앙 재건을 위한 서한이 사람들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신을 추방한 국가에서 모든 인류는 노예가 될 것이며 결국은 전쟁을 불러올 것이다. 신을 추방한 국가라는 게 뭐예요? 소련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사회주의. 그래서 귀관과 신앙 재건과 세계 평화 수립에 나도 역시 전적으로 협력하겠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와 그 교황청이 일종의 어떤 동맹을 맺는 거야. 근데 미국과 교황청이 동맹을 맺는다는 것은 미국 교회와 그 다음에 한국 교회를
연결할 수 있는 어떤 고리가 생기는 거야. 미군과 미국 교회와 이쪽은 교황청과 한국 교회 이렇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47년에는 또 한 사람이 또 들어와요. 입국을 하는데 그 사람이 평양 교구장에 있던 방주견이에요. 이 양반은 교황 사절로죠. 교황 사절로. 이렇게 되면서 교황 커넥션이 만들어지는 거야. 미국 정부, 미군, 그 다음에 교황청, 교황사절을 통해서 한국교회. 그래서 이렇게 조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군 정부과 한국교회는 굉장히 쉬운 말로 찰떡궁합이 된 거죠. 목표가 똑같아요. 반공이라는 기치 위에서. 그래서 반공이라는 이 반공주의라는 게 한국교회를 1980년대 이후까지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반공주의라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많이 그게 느슨해졌지만 이게 이제 뿌리 깊은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실제로 그 일제 강점기의 그 카톨릭 평년이라든가 이런 그 교회 간행물을 보게 되면 그때 이미 끝없이 이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 대한 경계, 비판 이런 것들이 계속 실리거든요, 한국에도. 왜냐면 한국 사회 안 그 식민지하에서도 계속 노동쟁이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사회주의 운동이 번져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회주의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또한 그 무장 독립투쟁에 투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항일 독립투쟁을 하는 사람은 또 교회랑 또 상극이야. 그렇잖아요. 참 이게 불행한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남한에서는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전부 자익 언론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익 언론이 하나 생겨요. 처음으로. 이게 뭐냐면 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조선정판사는 남로당에서 운영하던 인쇄소예요. 거기서 해방일보 이런 거 다 찍어낸 거잖아요. 근데 위조지폐를 만들었다는 혐의를 잡고 급습을 한대, 경찰이. 그래서 그걸 몰수를 해요. 그러니까 정판사라는 게 인쇄소예요. 인쇄소를 몰수해서 그를 일종의 그 몰수한 것을 누구한테 주냐면 카톨릭 교회죠. 미군정에서.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그걸 받아서 대건 인쇄소를 만들어서 경향잡지랑 경향신문을 발행을 하는 거예요. 경향잡지는 일제시대 때도 있던 거예요. 네. 이거는 이제 월간인데 있던 건데 이제 전시 체제하에서 폐간됐어요. 그랬다가 다시 이때 복간이 돼요. 그리고 그 46년 10월경에 경향신문, 지금 우리 경향신문 있죠? 그 경향신문이에요, 원래. 이게 이때 창간이 됩니다. 이게 교회 거예요, 원래. 경향신문은. 근데 나중에 전통대인가? 박흥대인가? 아무튼 뺏겨요, 경향신문을. 그래도 여전히 카톨릭파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다 언제 넘어갔지, 옛날에. 그렇구나. 카톨릭파인 줄 알았어. 근데 경향이라는 말을 붙이면 카톨릭이에요, 원래. 네. 경향잡지랑 경향신문이 이때 발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시 체제 하에서 폐간됐던 카톨릭 청년하고 천주교 회보, 천주교 소식지들 중에 이것이 이제 속간이 됩니다. 근데 이 경향잡지, 경향신문, 카톨릭 청년, 천주교 회보, 특히 카톨릭 청년은 사회주의랑 공산주의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싫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거 하려고 만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책을 보면은 사회주의가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경향잡지를 봐도 카톨릭 청년도 끝없이 나와요. 미군 정화에서 발간됐을 때. 이게 뭐냐면은 여기서 어떻게 비판하냐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사회 체제로 다루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회주의에서는 뭐 사적 소유를 어떻게 하고 뭐 경제 체제 이거 관심 없어. 사회주의랑 공산주의는 유물론에 기초한 무신론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과 불구대천의 원수다. 이게 전략이에요.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자체를 다루지 않아요. 그 자체를 다루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내용을 가만히 보다 보면 이게 복음서에 나온 내용하고 비슷해. 너희들이 가진 바 모든 그 신도들 재산을 다 사도들 발 앞에 내놓고 필요한 만큼 가져다 썼다. 이 공산주의잖아.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리고 뭐 가난한 사람은 복잡하다. 복되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거다. 가난한 사람들이 주인 되는 나라? 이 공산주의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안 다뤄요. 그렇게. 이걸 무신론이냐 유신론이냐를 갖고 다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전략이에요. 이게 머리가 되게 좋은 거죠. 이때 그
이러한 그 잡지들을 만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장면 선생이고요. 그 다음에 그 동생인 장발. 그 서울대 초기 서울대 처음 만들었을 때 미술 대학장인가 했을 거예요, 장발 선생이. 어쨌거나 유명해. 두 분 다 굉장히 형제가 대단한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이 사회주의의 싸움은 무신론 집단과 하느님 백성 간의 종교 전쟁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신자들 입장에서는 꼭 가는 거잖아요.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랑 싸우는 거는. 그리고 이 시기에 47년도에 비오 12세 교황께서 파티마의 푸른 군대를 창립합니다. 교황청에서. 푸른 군대 아시죠? 푸른 군대에 배지 있어요. 손 그림 있는 거. 기도로 세계일치라고 딱 써 있어요. 그게 레지오 마리아 아니에요? 아, 레지오 마리아랑 또 달라요. 달라요? 네. 그 배지가 나도 어렸을 때 그 배지 많이 봤어요. 성모님께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파티마 발현 이후에 창립한 거기 때문에 파티마 성모랑 관련이 있는데, 러시아의 파티마 성모는 기본적으로 러시아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이에요. 그거를 어떤 메시지로 전달한 성모님이 파티마의 성모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라는 건 소련이죠. 공산주의자들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는 단체가 형성되는데, 그게 파티마의 푸른 군대다. 근데 푸른 군대라는 이름은 크레물린의 붉은 군대에 대한 반대. 그러니까 빨갱이 잡는 게 이제 푸른 군대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쉽게 이해되죠? 주로 했던 활동이 뭐예요? 기도 모임을 하는 거였어요? 푸른 군대는 제가 알기로는 주로 기도 모임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거기에 그 슬로건도 기도로 세계일치예요. 부산에 있는 것 같아 지금도. 푸른 군대 어디나 다 있죠, 그거마다. 동호회. 그럼 다 있죠. 지금까지. 그 반공주의에 대해서 도대체 뭐라고 얘기하느냐, 카톨릭 청년에서. 그 윤봉이라는 사람이 이제 47년 11월에 쓴 걸 잠깐 보면, 나는 이같이 부르짖고 싶다. 볼세비키 공산주의는 내 자신의 적이요, 전 조선 카톨릭 20만 신도의 적이며 이강산 3천만 동포의 적이며 더한층 전 세계 그리스도교의, 아니 이 우주 창조 후 아담으로부터 조물주이신 천주를 믿는 전 인류의 무덤과 저희 영혼의 적인 것이다. 인류의 무덤이라는 거야. 옛날 네로 황제는 로마시를 불살랐지만 공산주의는 전 세계의 침략자이며 전 세계의 불을 놓아 멸망으로 이끌고 있는 20세기의 네로이며, 지상의 뱀은 아담과 에와를 속였지만 공산주의자들은 전 인류를 그 가머니설로 속여 유혹하고자 하는 20세기의 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공산주의적 볼세비키는 그리스도교와 그리스도교 문화에 대한 극도의 철저한, 즉 다만 이론적이 아니고 실천적 선전포고를 의미한다. 저들은 어떠한 신학적 비판적 신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전투적 반신주의를 의미하는 것이다. 암흑의 권력, 천주를 저주하는 마귀가 천주께 항전하였으니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은 우리 모든 신자뿐만 아니라 천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일치단결하여 최후의 승리를 천주께 의탁하며 그 보호를 믿고 이 도전에 응전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공산주의를 이제 뭐 갈아 마실 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그림도 그런 거죠. 이 스탈린이잖아요. 공산주의가 되면 사람들이 다 노예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당시에 카톨릭 신자 가운데는 이러한 의견을 제출했다라고 하는 건 없지만, 개신교에서는 공산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많았어요. 일제시대 때도 그랬거든요. 해방 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강원길이라는 분이 카톨릭과 정치라는 걸 해서 카톨릭 청년을 실은 거예요. 두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좀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사람의 얘기와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사람의 얘기를 하면서 자기 생각을 이렇게 덧붙이는 글이 실렸어요. 그걸 보면 그 오기영이라는 사람이 쓴 글은 어떤 글이었냐면, 예수교는 어떤 지도자에 의하여 어떤 진영에 속해서 어떤 길로 걸어가고 있는가? 그들은 공산주의를 싫어한 나머지
공산주의와 공통되는 것이면 예수의 혁명 정신까지도 배격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예수의 진리에 역행하여 특권 계급의 권익을 보수 유지하려는 조선의 바리새이와 사두아이파에게 농락되고 있는 것이다. 새 사상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이들은 새나라 건설에 기여하기는커녕 새나라 건설을 방해하는 반동 작용의 위험이 있으며 그 조직체의 세력이 크면 클수록 반동 세력으로서의 위험은 더욱 증대할 것이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에 좋은 게 있으면 받아들여야 되는데 공산주의라고 하면 복음하고 잘 어울리는 것마저도 다 배격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태도는 그 사회를 반동화시킨다. 반동. 거꾸로 가게 만든다. 그래서 새나라 건설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표명을 해요. 신천지 사고네. 신천지 이거는 이제 지금 얘기하는 그 신천지가 아니에요. 신천지. 그리고 하천봉이라는 사람은 어떤 글을 썼냐면 교회 그 자체를 정치항쟁의 본거지로 삼고 또 교회 그 자체를 정치운동에 휩쓸리게 하는 것은 현재의 교회를 타락의 길로 들어가게 하는 동기가 되었다. 교회와 정치가 야합하거나 또는 교회가 정치에 간섭할 때 교회는 타락하고 민중과 분리되며 교회의 박해를 초래하게 된다. 이게 사실은 전통적인 입장, 정교분리론에 따른 거예요. 이 두 가지 입장을 얘기하면서 강원길이라는 분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카톨릭은 공산주의를 싫어하긴 하지만 공산주의에 만일 예수의 정신과 공통된 점이 있다면 그전까지 배격하지는 않을 것이다. 카톨릭은 자익이 주장하는 무산노동계급의 해방, 근로대중의 권리보장과 향상의 요구 등 이러한 것은 시인하는 바이다. 우리가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내용은 무신론이다. 근데 이런 입장은 사실은 요한 13세의 그 지상의 평화나 어머니와 교사 이런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요한 23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실천적 무신론과 철학적 무신론을 구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 23세 교황님은. 그 뭐냐면 철학적 무신론은 우리가 유물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유물론 철학을 얘기하는 거야. 유물론 철학을 갖느냐 갖지 않느냐는 그 사람의 자유일 수 있겠다. 그런데 실천적 무신론은 배격해야 된다. 왜냐하면 실천적 무신론은 뭐냐면 하느님 없는 세상, 다시 말해서 사랑 없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야. 하느님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거야. 이론적인 무신론자는 두려워할 바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무튼 그런 논란들이 있었는데 어쨌거나 교회 언론에서는 그 반공주의를 선전하는데 중요한 매체 역할을 이 당 해방공간에 했다라는 것이고, 일단은 그 해방이 되고 나서 우리 민족적 과제는 뭐냐면 통일이죠. 어떻게 해방된 조국을 남과 지금 갈라져 있는데 북한에는 소련군이 진주해 있고 남한에는 미군이 진주해 있는데 어떻게 하나의 단일 국가로 만들 것이냐. 여기서 이제 계속 논의가 있었어요. 국제사회에서. 하나는 신탁통치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 신탁통치를 했다가 총선거를 해서 합치자. 뭐 이런 거가 있고, 신탁통치라는 것 자체가 우리 민족을 가난하는 거다. 반탁운동을 지지하는 그룹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는 이제 반탁을 지지하죠. 반탁이라는 게 처음에는 미국도 신탁통치를 얘기했다가 반탁으로 돌아서요. 왜냐하면은 남한이라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사회 분위기를 알아야 돼요. 해방 이후의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었냐? 해방 이후 한반도, 남한이든 북한이든 한반도의 그 주도적 세력들, 조선인들 가운데 주도적 세력들은 좌익이 훨씬 우세했어요. 왜냐하면 우익은 친일파가 많아. 그러니까 발언권이 없어요. 해방된 조국에서. 남한도 마찬가지거든요. 나중에 그 한국전쟁 직전에 뭐 여순반란 사건 터지는 거 다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총선거를 해보면 이게 다 드러나요. 선거를 했을 때 결과로. 근데 어쨌거나 그런 상황에서 그런 그 정세를 봤을 때 미국 입장에서는 나중에 총선거 통해서 합치는 거는 위험해. 반쪽이라도 내 거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남한의 소련의 침략, 소련 세력, 공산주의 세력을 저지할 수 있는 교두보를 남한에 가져야 돼. 친미 정권을 만들어야 돼. 그러려면은 단독 정부를 수립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이해관계가 이승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또 교회, 카톨릭 교회 입장까지 맞물려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그 단독 정부를 수립하려면 일단은 재연의 선거를 해야 돼요. 재연의 선거를 우리는 총선거죠. 국회의원을 먼저 뽑아야 돼요. 국회의원을 뽑으면 국회의원들이 거기서 법을 만들어서 대통령 선거를 하겠죠. 예? 대통령 선거, 법을 만들어야 되니까 법 아래서 대통령 선거를 해요. 근데 그 당시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을 누가 뽑아요? 국민이 안 뽑았어요. 국회의원이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헌의회에 어떤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느냐가 대통령을 결정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재헌의회 선거가 총선거예요. 50총 선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활이 걸려있는, 각 세력 간에 사활이 걸려있는. 그런데 좌익 세력이 선거에 참여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통일된 종국을 바래요. 단독 정부 자체를 거부해버려요. 선거에 참여하면 안 된다. 사보타지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중도 세력들이 참여를 해요. 중도 세력들이. 그래서 여기에 이 선거를 앞두고 교회는 사활을 걸고 접근하는데 이때부터 전면적인 정치 개입을 선언하죠. 교회는. 이게 일제시대 때 보여준 모습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확장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하나는 소극적으로 지배 세력에 협력하는 거예요. 좀 굴욕적이지만. 한 가지 방법은 아예 정권을 가져오는 거예요. 힘이 있을 때. 힘이 없으면 협력하고 지배 세력에. 힘이 있으면 아예 정권을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카톨릭 국가를 만들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일종의. 예?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배경이 너무 좋아요. 미분정 우리 팀이야. 그리고 한민당을 중심으로 하는 이승만 계열하고 연대할 수 있어. 그리고 언론 매체도 있어. 가장 큰 언론이야. 남한에서. 이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볼 만한 장사가 된 거예요. 해방공간에서 교회가. 적절한 나라고. 그리고 교황청에서도 정치적 개입주의를 선호해요. 교황청의 사목방침 자체가 바뀌어요. 이때. 이건 뭐냐면 1946년에 그 이태리 총선거가 있어요. 7월 달에. 근데 이때 그 3월에 그 비오 12세 교황님께서 바티칸 베드로 대성전 앞에 4만 명이나 되는 이태리 부인들을 모아놓고 강연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하느님과 종교의 정당성을 인증하는 자에게만 투표하라고 격려합니다. 이제는 행동해야 될 때. 그러니까 정치적인 적극 개입. 왜냐하면 이태리 같은 경우는 이태리 공산당 대단하거든요. 그쵸? 이태리 공산당이 대단해요. 그러니까 이태리의 그 좌익 세력에 맞서서 교황청이 대대적인 정치 간섭을 하는 거예요. 정치 개입을 들어가요. 그래서 그 발언들을 계속합니다. 비오 12세 교황이.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 소개를 하는 거야. 남한에서도. 남한 교회가 그걸 받아들여. 이런 조건들이 있고 그때 내놓았던 그 슬로건은 뭐냐면 카톨릭 교회는 민주주의의 기초이며 베토라는 말은 배양토. 그러니까 토대가 되는 흙이라는 거예요. 나무를 심으려면 이게 뿌리가 내릴 수 있는 좋은 흙이 있어야 되잖아요. 좋은 흙이라는 거예요. 민주주의의 기초이며 좋은 흙이다. 그리고 그 방주교, 즉 교황사절로 왔던 방주교는 뭐라 하냐면 카톨릭이야말로 공산주의를 격파할 유일한 역량이다. 그러니까 카톨릭은 단일대오잖아요. 일제시대 때도 단일대오로 친일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해방을 해도 단일대오로 반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긍심도 대단한 거예요. 카톨릭 인구는 얼마 안 돼, 20만이라고 했잖아요. 인구는 얼마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그 언론도 갖고 있고 힘이 있는 거야. 미군정을 배경을 하고. 그래서 그 선거 직전 48년 5월 50선거니까 1월 11일에 카톨릭 식구대책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합니다. 이건 뭐냐면 일제시대 때 있다가 전시체제가 돌입하면서 다 해체된 카톨릭 조직들을 다 복원해. 그래서 카톨릭 액션을 형성하는 거예요. 카톨릭 액션. 이거는 비오 11세 교황이나 비오 12세 교황이 강조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카톨릭 시국대책위원회를 결성해서 총선 준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총선 준비를 정당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정당도 하겠지. 근데 카톨릭 자체가 정당만큼의 어떤 그런 그 총선 준비를 해요. 천주교의 총선 전략. 그 카톨릭 청년 1948년 5월 오니까 5월 1일
전으로 나왔겠죠? 5월 호니까 50총선이니까 일주일에서 열흘 앞두고 잡지가 나왔는데 거기에 투표자들의 고함이라는 사설이 딱 실립니다. 여기 어떻게 되어 있냐면 5월 10일 총선거는 4천년의 우리 역사를 더욱 빛나게 할 수도 있고 조국을 영원히 멸망의 심연에 던져버릴 수도 있는 생사기로에 선 사업이라고 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생사기로, 생사를 걸고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욱 카톨릭 신자들에게는 이중의 의미, 두 가지 의미가 그 귀중한 한 표 속에 존재하고 있음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건 뭐냐면 조국의 재건과 반공, 이걸 실현하려면 여러분들의 한 표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목표는 뭐냐면 무신공산주의, 무신론적 공산주의를 몰아낼 수 있는, 구축할 수 있는, 몰아낼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국회에 제언을 해줘. 카톨릭 신자인 의원, 국회의원을 많이 보내야 함은 두말할 게 없고, 카톨릭 후보자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지역에 따라서는. 예? 그런 경우에는 교회 당국의 지시를 받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지역에서는 우리 신자 후보자가 없는데 그러면 본당 신부가 정해주는 거야. 누구 찍으라고. 교회 당국의 지시를 받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때는 카톨릭 후보자가 많이 없었어요. 총선 때, 재헌회 때. 왜냐하면 이건 안중근까지 올라가야 돼. 다시. 안중근이 딱 봤을 때 민족 지도자를 양성하려면 대학을 세워야 되는 거야. 그래서 밑델 주교한테 가서 카톨릭에서 대학을 좀 세워주셔 이렇게 얘기하니까 밑델 주교가 뭐라고 얘기해요? 공부를 많이 하면 신앙이 약해진다. 그래서 대학을 반대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교회에서 세운 학교는 다 기술학교나 소학교야. 그래서 개신교는 대학이 많이 세브란 연희점부터 시작해서 대학이 많아. 그래서 그 당시 민족 지도자들이 다 개신교예요. 지식인이 많았어요. 천주교는 제대로 공부한 지식인이 몇 명 없어. 장면, 장발, 뭐 그런 좀 이렇게 유수한 명문가 출신의 몇 명 빼고는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이 없어요. 즉 민족 지도자로서 훈련된 사람이, 이미 양성된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거의 없었을 거라. 그러면 신부가 내가 보니까 후보자 중에 이 인간이 좀 질 난 것 같아. 이러면 이제 그 사람을 찍으라는 거예요. 예? 지금으로 보면은 선거법 위반. 근데 뭐 이때는 뭐 그런 게 없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카톨릭 청년에 이제 광고를 실어요. 그래서 그 카톨릭적 면모를 갖고 있는 후보자들을 쭉 장면부터 쫙 실어요. 장면 선생부터 쭉 실는데 그 중에는 카톨릭 신자가 아닌데 김한란 같은 사람도 실어줘요. 김한란은 이제 가장 유명한 친일파잖아요. 예. 그러니까 교회도 친일파니까. 근데 이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북. 이름이 참 묘해. 한자도. 오얀리자다 북녘북자야. 이북. 근데 이 사람 광고를 실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보세요. 공산당 타도의 맹장. 청년 정치가 이북군에게 귀화의 신성한 일표를 던지소서. 그리고 여기 쭈루룩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이 가로 안에 들어있는 게 뭐냐면 카톨릭 예비신자임이라고 써있는 거예요. 카톨릭 예비신자임. 네. 거기다가 투표용지를 딱 박아놨어. 아래와 같이 기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하나, 둘, 셋, 네 번째 딱 해놓은 거야. 왜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이제 글 모르는 사람들이 운명자가 많아. 네네. 그 앞에서부터 세워서 여기 네.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북 동지는 13 중에서 10번째입니다. 그 10번째 이북이라고 쓴 글자 밑에 있는 공란에 0표를 그려 넣으면 됩니다. 이 대단한 거예요. 이거 미사 시간에 강론 시간에 이거 설명해 줬을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굉장히 목숨 걸고 한 거예요. 이때는. 목소리들이 아닌데. 왜냐면 교회의 존망이 걸린 문제예요. 근데 결국은 이제 그래서 단독 정부가 수립이 되죠. 국회에서 이제 그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뽑았고, 그 단독 정부 수립이 되는데 되자마자 이제 비오 12세 교황께서 이제 축전을 보내요.
그리고 49년도 4월에는 교황청에서 교황사절이 아니라 교황대사로 바꿔요. 한국 주제. 이거 뭐냐면 독립국가로 인정하는 거예요. 공식 국가로.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사실 정식 정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북한도 있잖아. 합쳐서 한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어거지로 우겨서 남한만 총선을 한 거잖아요. 북한과 합의하지 않고 소련이나 이런 데랑 합의하지 않고. 근데 이것을 그래서 그 당시에 방주교랑 장면 선생이 그 국제사회를 돌아다니면서 계속 우리 한국 그 정부를 승인해달라고 승인 요청하러 로비를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교황청에서 먼저 딱 승인을 해준 거예요. 교황 대사로 딱 바꾸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해 6월 29일 날 백범 선생께서 이제 결국은 단독 정부가 완전히 수립된 후에 정말 쓸쓸하게 돌아가시죠. 암살당한 거죠. 네. 암살당했는데 이분이 그 암살당하기 전에 대세를 받아요. 베드로로. 그게 아마 그 지인의 권유로다가 받았던 것 같아요. 정치적인 뭐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근데 재밌는 건 장준환 선생도 그 대세 받고 돌아갔잖아요. 카톨릭. 장준환 선생도 원래 신자 아니었거든요. 근데 장준환, 김구 다 카톨릭이야. 너무 희한해. 근데 다 대세야. 죽기 전에. 근데 그 재헌회를 성립이 돼서 이제 단독 정부가 수립이 되는데 단독 정부가 수립되고 나니까 제일 먼저 그 새로운 정부에서 처리될 문제가 민족 반역자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쟁점이 돼요. 이건 뭐냐면 왜 이 문제가 쟁점이 됐냐면 직접적인 건 그거예요. 그 정부가 수립이 되면 이제 장관이라든가 보직을 줄 거야. 정부 요직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앉히는 인간들을 보니까 다 친일파인 거야. 네? 그러니까 그 재헌회에 들어온 그 사회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도 꽤 많았거든요. 이 사람들이 볼 때 황당한 거잖아요. 새로운 국가에 친일파들이 정부 요직을 차지하고 꿰차고 들어가니까 가지고 민족 반역자 처단해야 된다. 그래서 반민족자 처벌법을 통과시킵니다. 근데 반민족자 처벌법을 통과시키는 게 그것을 이승만이 무력화시키죠. 왜냐면 이승만의 그 수정 역할을 했던 게 이제 친일 경찰들이었잖아요. 예.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이른바 국회 프락치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국회 안에 공산주의자가 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프락치가 있다는 거야 북한에. 그래가지고 그 좌익적 성향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다 잡아가죠. 그러면서 반민특위 자체가 해체가 되버려요. 이런 과정을 봤는데 그 재미난 건 뭐냐면 그 민족 반역자 수사 문제랑 관련해서 교회가 총선 때는 반민족자는 새 나라에서 처단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보시면 남조선에서 미군정은 처단은커녕 일부 등용까지 하여 몰지각한 반민족적 도배를 날뛰게 하여 뛰는 인사로 하여금 개탄을 금치 못하게 하고 있다. 물론 남조선에도 이번 총선거로 정부가 수립된다면 처단은 될 것으로 믿어지는 바 논평은 피하기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몇 달 지나고 총선 지나고 2달 만에 48년 7월호에서는 카톨릭 청년 어떻게 얘기하냐면 외국인은 적국인과 결혼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거 뭐냐면 외국에서 독일 사람하고 프랑스 사람하고 결혼한다고 누가 뭐라 그랬냐 이거야. 어? 혁명가가 모두 정치가가 아니고 어학에 능통하다 하여 반드시 행정가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럴 터를 새로운 새 나라의 터를 닦은 자가 어찌 목수가 될 수 있으며 목수가 어찌 토목이나 도배장판을 담당할 수 있겠는가. 우리 강토는 작고 그러니 큰 마음을 가져 대도량 큰 마음을 가져야 한다. 적국에서라도 그 장점을 수입하여야 하거늘 동포 중에서 유능한 인재들을 모두 매장해 놓고 정권과 영예를 독점하려 하니 이런 야심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국가의 운영이 이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다. 사심을 버리고 애국 일로로 매진해야 할 것을 강조하는 바이다. 이건 뭐냐면
독립운동가라고 정치를 잘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야. 정치는 정치가 가이고 독립운동은 독립운동가가 하는 거다. 어? 지금은 이제 그런 인재들이 필요한데 이 사람들이 다소 친일을 했다 해도 일제강점기 친일 안 하는 인간이 어디 있냐. 그런 사람들 다 빼고 나면 누가 나라를 운영하겠냐. 그래서 그거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속에 있다는 거야. 자기 어떤 사회주의자들이 좌익이 우익을 배제하려고 하는 정치적인 이해가기 때문에 그런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애국심이 있다면 실파도 받아들이라 이거지. 애국심이 있다면 민족 반역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지금도 계속 반복되잖아. 그죠? 지금도 반복돼. 똑같아요. 근데 반민족자 처벌법이 통과되고 반민특위를 통해서 계속 이것이 제대로 처리가 됐다면 교회 고위성직자들이 다 문제가 돼요. 그리고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그 재연의 선거소 그 장면 선생이 나도 모르게 장면 선생이랑 붙어 있어요. 너무 어려서 또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장면 선생이 종로 1번지 정치 1번 가라는데 종로에서 이제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되거든요. 이승만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요. 왜냐면 이승만은 카톨릭 교회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예방공간에서. 이승만은 별로 남한에서 환영받는 존재가 아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회의 지지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당선이 되는데 장면이야말로 카톨릭의 얼굴이거든요. 근데 장면 자체가 반민법 대상자인 거야. 이거 되면 안 돼.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난감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아무튼 반민법 무산시키는데 교회도 역할을 했다. 라는 걸 잠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1950년에 2차 총선거를 해요. 이거는 한국전쟁 바로 직전이에요. 한국전쟁 터지기 바로 직전이니까 뭐 한두 달 전이래요. 그러니까 50년에 다시 총선을 하는데 이때 총선을 할 즈음에는 49년 8월 26일이니까 한 1년까지는 아니라도 일정하게 기간이 남았을 때 교회에서 대한천주교 연맹이라는 걸 결성을 합니다. 대한천주교 연맹은 모든 평신도 그룹들을 다 모으는 거예요. 결집시키는 건데 예전에 했던 카톨릭 대책위원회의 다른 버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천주교 연맹이 나중에 그 68년도에는 평신도 사주교 협의회로 바뀌어요. 지금 평협의 원리는 대한천주교 연맹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총선에 실제로 그 손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시기에 그 천주교 주교단에서 교서를 발표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그 내용이 사회 질서 재건에 대한 교도와 신자들이죠. 신자들과 동포들에게 고함이라는 교서를 발표하는데 공산주의는 순환기에 여러 민족들이 즐겨 마신 달콤한 독약이었다. 따라서 오늘날처럼 공산주의야말로 인민의 아편임을 뼈에 사무치게 깨달아야 할 필요가 절실한 시대는 다시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 사제들의 제일 중요한 일이며 반복해서 얘기할게요. 이때 그렇게 했어요.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이 사제들의 직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고 성직을 지원하는 사람들은 사회과학의 열심한 공부로 적절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제들은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아야 되고 성직을 준비하는 사람은 사회과학을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신기하다. 대단하죠? 그렇게 얘기한 디오 11세 회칙을 다시 한번 회상하라. 사랑하는 대한천주교여 총멀기하여 십자가의 깃발을 높이 들라. 반드시 이 표적으로 이기리라. 이 표적으로 이기는 콘스탄틴 대제가 한 거죠. 십자가 들고 공산주의를 다 무찌르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보면 약간 유치한데 표현이 이때는 모든 문건들이 요즘 이렇게 북한 방송 같은 거 보면 굉장히 원색적이잖아. 근데 이때 글들을 보면 다 이렇게 원색적이더라고요. 그리고 대구교회 그 최덕홍 주교님,
여기 그 계산동 성당 가면은 대구 주교자. 그럼 최덕홍 주교님 이렇게 동상에 이렇게 딱 있어요. 형상이 있죠. 그 최덕홍 주교님 담화문 중에 총선 투표 지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재밌어요. 총선과 이래 모든 교우는 가급적 미사에 참여하라. 선거는 내 미사 참여하고 선거하라는 거야. 투표하라는 거야. 국가를 위해 기거하며 될 수 있으면 영성체를 할 것. 대단해. 지금도 그렇게 하면 좋겠어. 지금도 그렇게 하면은 네. 신자 온 카톨릭 신자가 전체가 다 네. 새벽 미사 가서 영성체하고 투표장 가서 네. 좋겠어요, 진짜. 정의당 찍는 거야. 네, 정의당 이길 것 같아요. 아, 의무야 근데 그게. 안타까웠어요. 그 다음에 반종교 반교회 입후보자에게 투표를 금하면 투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금하. 교우 중 교회를 대표할 만한 인사 열심히 수계하며 교우다운 생활하는 자가 출마했다면 교우들은 적극 후원할 것이요 투표구에 교우 입후보자가 없는 지방은 카톨릭 교회를 이해하고 옹호하는 친종교적 친교회적 후보자에게 투표할 것. 이게 투표 지침입니다. 근데 이런 게 공산주의 아니에요? 아니 저기 뭐야 전체. 카톨릭은 원래 공산주의. 아, 카톨릭 자체는 공산주의 아니에요. 아, 카톨릭 자체는 공산주의죠. 예, 그렇긴 하네. 전체주의죠, 전체주의. 네. 이게 재밌다. 전체주의네 진짜 이거 네. 지금 투표하는 것까지 막 관여를 하니까. 근데 총선을 딱 그렇게 해서 했는데 남북 협상에서 통일을 이루자라고 하는 단정 반대하는 세력이다. 중도 세력이 대거 국회로 진출합니다. 그게 62.9%예요. 210석 가운데 126석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유당 쪽 사람들이 11.4%. 그 다음에 옛날 그 구지배 세력, 자유당은 아니지만 이 사람이 11.4%. 합쳐봐야 뭐 22. 한 30%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60대 30인 거야. 좌우가. 그러면 여기서 대통령 뽑잖아. 이 사람들이 대통령 뽑아요. 예? 52년도에 대통령 선거 있거든요. 이 50년 선거고. 그 2년 후에 대통령 선거 하면 누가 되겠어? 좌익에서 되겠네. 좌익에서 되죠. 네. 완전히 이승만은 폭망하는 거예요. 네. 근데 너무 다행히 전쟁이 터졌네. 이승만에게 다행히. 그 이승만이 완전히 캐제를 부른 거예요. 전쟁 중에 계엄, 비상계엄할 수 있잖아요. 일종의 전시체제니까. 그리고 1대 국회의원 중에 된 사람은 29명밖에 안 돼요. 다 떨어지고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아마도 전쟁이 터지지 않았으면 이승만을 실각하고 중도 세력 중심의 연립정부가 수립됐을 가능성이 높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합니다. 52년도 5월 25일 날 그 대통령 선거 직전이에요. 이제 전쟁 중이에요 지금. 부산에 수도가 부산에 있어요. 공비 잔당을 소탕해야 된다는 명분으로 경남 지역과 전북 지역에 비상계엄을 내리고 경찰이 의사당을 에워싼 상태에서 선거를 발췌개헌안을 통과시킵니다. 발췌개헌안을 통과시켜서 그 대통령으로 이승만을 거의 만장일치까지는 아니지만 압도적으로 이제 이승만이 돼요. 그래가지고 명이 길었던 거죠 이승만. 근데 이 발췌개헌 자체가 상식적으로 보면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장면이 원래 이승만과 굉장히 친했는데 이걸 보고 장면이 이승만과 마음으로 결별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 그 장면 선생이 공부한 곳이 미국이에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공부를 하시고 조선에 돌아왔을 때 그 메리놀 신부님들한테 우리말을 가르쳤던 사람이 장면 선생이에요. 대단한 사람이 어쨌거나 그 집안 자체도 그렇지만 이 사람은 미국적인 사고가 골수에 박혀 있는 사람인데 딱 봤을 때 저 최소한 형식적 민주주의는 시켜줘야 되는 거야. 이 사람이 봤을 땐. 근데 이승만은 독재자인 거야. 독재자. 그러니까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아주 결별을 합니다.
동지적 관계를 청산하고 자유당에서도 원외가 있고 원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국회의원인 사람이 있고 국회의원에서 떨어졌지만 원외 국회의원들이 있죠. 근데 원외가 뭐냐면 1차 때 됐던 사람들이거든요. 다 나쁜 놈들인 거야. 쉽게 얘기해서. 2차 때는 정말 거기서 걸른 사람들만 26명 된 거야. 그러니까 원내 사람들이 좀 더 진보적인 거야. 자유당 안에서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가지고 원내 의원들하고 장면이 결합을 합니다. 원외 사람은 이승만하고 결합까지 갈라져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소위 한국전쟁을 치르죠. 한국전쟁을 치르는데 그 한국전쟁 여러 가지 한국전쟁 발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북한에서는 민족해방전쟁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민족해방전쟁이라고 얘기했는데 민족해방전쟁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실질적으로 남한 사회가 미국의 지배하에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북한은 친일파 청산을 다 끝낸 상태예요. 그리고 북한의 고위층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항일운동하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볼 때 남한 정부는 되게 웃기는 거야. 매판 세력이 정부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이거 눈 뜨고 볼 수 없다. 해방된 조국에서 친일 매판 세력이 어떻게 동족들을 지배할 수 있느냐. 이런 역사를 용납할 수 없다라는 취지도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결국 남북 간의 대립으로 한국전쟁이 비춰지지만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일본 지배에 협력했던 한국인과 이에 저항했던 한국인들 간의 일제화 대립상을 그대로 보여준다. 해방 공간에서도. 실제로 뭐 항전쟁 직전에 여러 가지 사건이 터지죠. 제주사 사고, 여순 반란, 그죠? 그러니까 남한에 있는 사람이든 북한에, 특히 남한에 있는 사람들, 좌익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정부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국 해방전쟁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래서 일종의 계급전쟁이면서 민족전쟁? 아무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다. 그런데 이제 이 상황에서도 교회의 입장은 한국전쟁은 무신론적 폭군에 대한 신앙 자유 수호에 십자가는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이 전쟁이 터졌을 때 노기남 대주교는 로마에 있었어요. 로마 성년이었어요. 그래서 전쟁 터졌다는 걸 알고 서둘러서 귀국을 하죠. 물론 부산에 계셨겠지만. 그리고 당시에 장면 선생은 주미대사였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이제 미국이 이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로비 활동을 하고 다녔었죠, 이 당시에. 이거는 중앙청 앞에 다 부서진. 아니 안 보여줘도 될까? 여기까지만 하고 쉴까? 여기까지만 하고 쉬는 게 낫겠어요. 흥미진.